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달입니다. 최근 입시생들 사이에서 이공계 선호 현상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죠. 하지만 웬일인지 과학계에서는 이공계 인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 분야 인재 감소는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기획으로 마련한 과학으로 보는 세상 시에서는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또 대안은 없는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석봉 대전경제과학 부시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그리고 신명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조위원장 나와주셨고요. 네, 신서구 CBS 기자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승민 과학전문 작가 자리하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개개인들의 선택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결국은 학부생이 공부를 해서 대학원으로 가서 대학원에서 또 석사 박사해서 연구직으로 가는 그 경로에 대한 어떤 비전이랄까 매력도 이런 것들이 어필이 안 되고 있다 구조적으로. 공기업과 연구소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공기업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밤샘 작업도 하고 되게 이제 출퇴근 시간이 되게 정해지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연구소 쪽은 생각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하는 곳에 있어서 실패가 굉장히 두려운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성과가 나야 되고 항상 이제 성공을 보여줘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되지 않나.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석사하고 박사 거치고 학사까지 합쳐서 총 10년에서 12년 정도가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적어도 대통령은 3번 정도가 바뀌게 될 텐데 취업 문턱이 얼마나 달라지느냐가 그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고민이 좀 많이 되는 상황이죠. 그 정책이랄까 시책들에 의해서 연구단지 연구원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그런 데서 내 전공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내 직장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는 거예요. 주변 학부생들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은 석박사로 가는 비율이 점점 줄고 있어요. 고급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석박사로 가는 학생들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이공계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는 게 자리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자리가 저한테 올 수 있다는 그런 보장 같은 게 좀 없다 보니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는가, 그곳에 내가 진로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통 대학 입시에서는 이공계를 선호했던 학생들이 막상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중도에 뭐 자퇴를 한다든지 다른 분야로 이탈하는 이 현상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신성우 기자, 네. 이공계 학과에 입학을 했다가 중도에 이탈한 학생들이 주로 어느 쪽으로 가고 있나요? 예, 국회 교육위 민주당 문정복 의원에 따르면요, 지난 10년 동안 서울대 자퇴상이 1,99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공과대 그리고 농생명과학대 그리고 자연과학대 이렇게 상위 세 과 모두 다 이제 이공 계열이고요. 전 자퇴생의 전체 84% 정도가 이제 이공계 계열로 이제 집계가 됐거든요. 예. 반면에 이제 같은 기간에 의과대 그리고 약학대에는 16명만 자퇴를 했다고 합니다.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예, 비교가 거의 100배 이상 비교가 되죠. 자퇴한 학생 대부분들이 가는 곳이 이제 의치한, 그러니까 의과대, 치과대 그리고 한의과대. 요즘에는 이제 약학대 그리고 수의과대까지 인기가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흐름이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지고 있는데 그 10년 중에 작년에 그 자퇴생이 330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공계 학생들을 좀 더 인재를 좀 양성하겠다 이런 취지로 설립된 그 과학고,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도 의대에 입학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대 의대 등록자 중에 330명이 이런 지금 영재학교라든지 과학고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과학 수도를 표방하는 대전의 과학 부시장으로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공계 학생들이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이탈하는 부분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고 있고요. 예. 근데 그러면서도 과연 우리 이공계의 본래 취지가 뭐냐, 뭘 지향을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공계가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탐구하는 학문이거든요. 예. 그 얘기는 개척을 해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스타트업들도 그렇지만 분명히 새로운 기회들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 대목도 꽤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공계를 전공을 하면서 왜 그걸 이공계를 전공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어려운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예. 본래의 취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생각을 해볼 그 문제 제기를 좀 해준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만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이 많이 양성이 돼야 또 기술, 산업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반대로 이공계 이탈이 심화되고 있는 것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승민 작가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사실 이공계 기피 현상이 어제 오늘 일은 또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1997년 외환위기부터 사회 구조가 좀 많이 바뀌면서 네. 전문직, 의치학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공계 과학기술계 쪽 그 연구직들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그 당시에부터 이제 이공계 위기론이 그 당시부터 많이 나왔었어요. 국내 출연한 관계자분들, 연구기관 박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 기억이 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인공지능이 중요하니까 네. 관련 이제 연구센터를 꾸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뭐 인력도 많이 스카웃하고 예. 석박사 과정상도 많이 뽑고 해서 센터를 꾸렸는데 막 인공지능 붐이 일어나면서 대학에서 교수로 모셔가 버리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 또 이제 스카웃 해가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사람을 뽑아서 다시 센터를 꾸리고 있는데 네. 현재는 이선 인력밖에 안 남아 있다. 뭐 이런 안타까운 소리도 들립니다. 예. 이런 점 볼 때 지금 되게 과학계 고급 인력이 과학계 현장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부족해지고 있는 건 절대적으로 사실인 것 같고요. 이런 문제는 좀 정책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점에 있어가지고 좀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봤으면 하는 거는요. 2000년대 초에 이공계 기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랑 지금은 조금 성격이 좀 다른 대목이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나라가 주로 대기업의 CEO라든가 대기업에 있어서 주로 그 중요 임원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이 인문계 쪽이 많았습니다. 회계, 경영, 뭐 이런 쪽 사람들이 CEO가 되고 이공계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기술자 비슷한 대우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공계 기피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때 인문계 쪽이 중용됐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기술이 아니라 남의 기술을 갖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 IMF 이후 또 우리나라가 2만 달러 2006년도에 달성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는 이제는 남의 기술을 갖고는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을 가져야 됐기 때문에 그 이후서부터는 오히려 이공계가 중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공계 사람들 내에서 아까는 얘기 나왔지만은 그 의학이나 치대나 아니면 약학 계열로 가는,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 가는 그런 대목이 있지 않나 지금. 그래서 그때랑 지금은 조금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여겨지고요. 이공계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공계 학생들에게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출연료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학위를 마치고 뭐 석사학위든 박사학위든 학위를 마치고 장기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자기 일을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출연료는 분명히 메리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보면 결국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환경과 전망 두 가지를 보게 될 텐데, 우리가 국가 혁신 체제라고 부르는 것이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으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충분히 출연료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뭐 경제 10위, 세계 경제 10위 대국이 되었는데 이 개발도상국 때처럼 헝그리 정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이 연구 R&D를 수행하는 방식에서 분화 발전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크게 봐서 뭐 임무 중심, 그다음에 수요자 중심, 연구자 중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구분이 되어 있지도 않고 분화 발전되어 있지 않죠. 출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명확해지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자기 그 성향에 맞춰서 나는 뭐 장기적이고 그다음에 좀 특정한 영역에서 계속하고 싶다가 임무 중심 같은 게 되고, 그다음에 산업이나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싶다고 하면 수요자 중심으로 갈 거고, 나는 그냥 오랫동안 기초 연구를 하겠다. 그럼 기초 연구 쪽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돼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서우 기자, 네. 카이스트가 의전원을 만들겠다고 해서 좀 최근에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이광영 총장이 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의전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 과학자를 양성을 하겠다,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카이스트가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합니다. 한국형 의사과학자를 양성해 생명과학 분야의 경쟁력을 키우고 바이오 경제를 선도할 혁신 창업자를 길러내겠다는 취지입니다. (4년) 동안 MD 과정, 의학 과정, 그리고 공학 과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의사 자격증을 받게 하고서 또 3년 내지 4년 동안 공학 박사 과정을 받게 합니다. 기술 개발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려면 그런 일을 하는 의사 과학자가 더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을 길러서 이런 산업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지 않고 새로 병원을 만들고, 이거는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의전원 같은 경우가 사실은 2005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었죠. 근데 지금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많이 없어졌어요. 폐지 수순을 밟고 있거나 아니면 폐지가 됐거나,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이제 의전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해서 이제 의과학자를 만들겠다, 양성하겠다, 이런 강한 추진 의사를 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의전원이 이광영 총장이 취임 초부터 좀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전승민 작가는 어떻게 보세요? 의전원 설치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본인도 찬성을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사람들이 의치한 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졸업을 하신 분들이 과연 연구직에 남아 계실 것인가, 남아 계시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갖춰져 있나, 이런 걸 충분히 배려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이 진행된다면 실패한 정책이 될 확률이 높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 이제 특히 이제 반대 여론이 많은데요. 그렇죠. 예, 이제 의사 수만 늘리는 경우가 될 수 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연구 분야에 대한 처우라든지 환경을 좀 개선하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을 좀 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과 함께 또 얘기가 되고 있는 걸 보니까 의전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의대랑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의사 과학자로서 양성될 수 있는 그런 트랙이 개발이 됐어야 됐는데, 차별성이 없다. 그렇죠. 그걸 안 해봤으니까는
그냥 이전이랑 똑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차별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게 유야무야된. 그래서 아마 이광영 총장께서는 우리는 좀 다르게 하겠다. 그 의지의 표명이 아닐까 좀 생각되긴 합니다. 예, 카이스트에서 밝히기로는 2026년까지 이제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카이스트가 연구 중심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첨단 의료 산업 진출의 교두보가 돼줬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덕 연구개발 특구로 좀 시선을 돌려볼까 하는데요. 올해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곳, 우리나라 우주개발 전담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입니다. 하지만 또 반갑지 않은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먼저 준비된 화면 보고 논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법적인 투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진 않았습니다. 1년이 걸린 1심 판결의 결과 저희 원고들이 전부 승소하여 사건이 종결되리라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항소를 당했고 손꼽히는 대형 로펌과 싸우며 2년이 넘게 쟁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올해가 정말 역사적인 해였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이어서 달 탐사선 다누리까지 발사에 연이어 성공을 하면서 전 국민의 이목을 그야말로 집중시켰습니다. 이석봉 부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올해 추석은 사실 좀 이전의 추석하고는 좀 달리 느껴졌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과거의 추석에 보였던 보름달은 갈 수 없는 곳이었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뭐 미국이 갖다 치더라도 우리가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기는 그냥 그 먼 우주라고 느껴졌었는데 이번에 다누리가 아직 거기까지 궤도에는 도착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순항 중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네. 우리도 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기가 상상 속에만의 곳은 아니로구나. 그래서 정말 뭔가 더 자부심을 더 갖게 되는 네. 굉장히 특별한 한 해가 아니었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 항우연에서 국민들께 선물하시지 않았나 지금 여겨집니다.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정말 자부심이 느껴졌던 올해였던 것 같은데 우주과학자를 꿈꾸는 또 특히나 이공계 학생들에게는 다시 한번 새롭게 또 각오를 다지는 기회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커다란 성과가 무색하게도 연구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자들과 항우연 측이 2년에 걸친 긴 소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신석우 기자, 연구자들이 소송을 하게 된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 한국 달 탐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다누리호인데요. 여기 이제 참여했던 연구원들이 그 밀린 임금 수당을 제대로 지불하라 이런 이유로 지금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연구원들의 얘기는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그 연구한 그 기간 동안 수당 1억 3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지불을 해라. 그리고 2016년부터 해당 사업이 2016년부터 20년까지 연속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지불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네. 항우연 측은 이제 그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사업을 점검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것은 수당이기 때문에 임금의 성격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불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팽팽하게 이제 서로 이제 평행선을 달려왔죠. 그래서 소송을 벌였는데 1심에서는 연구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이것은 임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지불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근데 항우연 측에서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2심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해서 지금 2심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인데요. 연구에 참여했던 그 20명 중에 16명이 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구수당 청구 소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1심에서 법원이 연구자들의 손을 들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항우연 측이 왜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한 건가요? 이건 사실은 설명을 하자면 좀 구조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달 탐사 사업단은.
그래서 어쩌면 젊은 연구자들하고 가까운 사람들이고 이 자유로운 영혼들이죠. 예. 예, 자유롭게 연구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과학적 진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책임을 집니다. 왜 성과를 이루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다누리호를 설계하고 만들어 나갈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연구자들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제기했던 것 때문에 사실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성래 의원이 그 언론에 최근에 발표한 걸 보면 항소를 한 것이 항 의원이 생각한 게 아니고 과기부가 시켜서 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 제출한 그 법원 자료 중에서 보면은 그 5개월치를 깎은 것도 항 의원이 깎으려고 한 게 아니고 과기부 담당자가 이메일로 지시를 해서 깎아서 그 사업추진위원회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 강호 의원이 제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괘씸죄 같은 데 걸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 말에 결국 나사와 기술 협의를 했을 때 나사가 현장 연구자들이 맞다고 사실은 이야기한 겁니다. 설계를 바꾸게 되면 탱크를 느리는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궤도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나사는 궤도를 바꾸는 작업을 하자라고 했던 거죠. 그게 수용됐고 그래서 저희는 그때면 해결됐구나. 이제 문제가 해결됐고 현장에서 제기한 문제가 맞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사업 추진회를 연내 열어가지고 그 5개월 문제되는 것도 해결해 주겠다라고 생각하고 백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과기정통부의 담당 관료들이 거부해버린 거죠. 사업 추진을 여는 것도 거부하고 그 다음에 해도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소송으로 오게 된 거죠. 저희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항소까지 하게 된 거죠. 예. 자유를 추구하는 우리 과학자, 과학기술자, 젊은 연구자들한테는 뭐 돈도 있겠지만 환경의 문제도 있겠지만 아니 결국은 과학적 진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누르고 있는 구조나 뭐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관료적인 행태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이제 1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면 기관 입장에서는 혹은 기관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수용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것을 이제 풀어내는 걸로 이렇게 많이들 문제를 해결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항소를 했다는 것은 뭔가 이것과는 상관없는 이제 문제 의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 의식이 뭔지가 좀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지금 1억 300만 원이잖아요. 16명이 제가 1인당 n분의 1로 나눠봤더니 640만 원 정도 꼴이더라고요. 이것을 1억 300만 원 때문에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그 소송 이게 항우연 측에서 부담해야 되는 소송 비용이 한 6,6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을 주지 않기 위해서 6,600만 원짜리 이 부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부담을 하면서까지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이제 조직 내적인 뭐 또 여러 가지 갈등의 부담까지 다 안으면서까지 이 문제를 계속해서 갖고 가려고 하는 이유를 정말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건 사실은 뭐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임금성이냐 아니냐 문제가 있는데 1심에서 법원 재판부가 그걸 임금이라고 해버린 거죠. 그러면 그게 임금이 되면은 그게 그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는 문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2심 재판부에서는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그럼 항 의원은 이 연구자들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좀, 이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상황이고. 이게 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게 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공계 기피 현상이잖아요. 네. 다 우리 후배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카이스트 후배들,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렇게 출연연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는 우리 후배들이 이공계 과연 출연연에 과연 다시 이게 도전을 할지 이것도 네. 참 한번 지켜봐야 될, 뭐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씁쓸하다는 느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저 자리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과연 사명감과 애국심만으로 일을 해서 저렇게까지 내가 남아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 미래라고 생각하면 좀 암담할 때가 많죠. 미래에 조금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은 포기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는다고 생각해요. 그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하는 그 마음을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연구 환경 조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항우연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구자들에 대한 이 처우 문제가 정부 출연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전승민 작가께서 현재 출연료 연구자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아까 부시장께서도 뭐 이제 이공계 얘기가 뭐 2002년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다. 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좀 넓은 시각에서 과학계의 위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학계의 시선에서 보면 말씀하신 게 맞아요. 분명히 그 당시에는 이공계 산업계로 진출하는 이공계 학생들은 그 당시에 많이 진출을 했고 지금보다 많이 대우도 좋아졌고 취업하기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과학계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 항우연 사태는 그 단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기업에 취업해서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대학이라든가 해서 취업 교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직장을 유지하고 이런 분들의 만족도가 있으실 수가 있는데 정말 과학 현장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그 대우가 충분히 합당한가? 대표적인 게 임금 피크제인데요. 1997년에 외환위기 때 정부가 이제 경영 혁신 조치로 출연연을 구조 조정을 하면서 65세 정년이었는데 62세로 줄였어요. 나라가 힘드니까 나이 드신 분들 빨리 그만두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중에 무슨 제도가 생겼냐면 임금 피크제가 또 생겼습니다. 나이 든 박사님들은 정년은 일찍 가지만 그 몇 년 전부터 임금도 깎아서 받아라. 그러니까 이제 출연연 과학기술인협회의 총연합회라 그러죠. 연총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임금 피크제 즉각 철회하라 뭐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과학기술계 순수 연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이런 단편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있는 거죠. 임금 피크제 말씀하셨지만 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처우 개선을 하겠다고 많은 이야기를 해오고 있지만 근데 사실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개선 방향을 잡거나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당연히 돈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인상이 됐으니까. 근데 결국 상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이공계 연구자들이 느끼지 않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그게 가장 핵심적인 게 임금비겠죠. 근데 이제 다 이 모든 게 총임금비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재부가 관리하고 있는 방식으로 관리가 됩니다. 이 임금 방식을 노동부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국회에서 일을 했던 분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그런 방식이 있어요라고 묻습니다. 이게 우리 실장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누리호 성공하고 다누리 성공하고 난 다음에 아니 우리 젊은 연구자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 다른 연구원하고. 그럼 이런 상황이면은 누가 항우연에 와서 연구하려고 하겠냐. 그러니 그걸 올려달라. 다른 거 필요 없다. 우리 훈장 필요 없고 일은 안 받아도 되고.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야 젊은 연구자들이 와서 우리 후배들이 또 우주를 할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반영도 안 됐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죠. 그게 결국 총임금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벌어와도 기재부가 정해놓은 그 실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권이라고 하는 실링을 벗어나면은 못 씁니다. 그거 다 돌려줘야 돼요. 그다음에 민간 수탁을 통해서 돈을 벌어와도 그것도 남으면은 간접비로 흡수해버리고 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수당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그 수권 내에서 뭐 임금 인상분이나 기본봉을 깎아서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이 깎이는데 그걸 어떻게 줍니까? 인건비가 분명히 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시간의 수당이나 뭐 아니면 임금 인상분으로 못 쓰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기재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고 좋습니다. 2019년도에 연구개발 목적기관이라고 하는 걸 지정을 해서 자 연구기관들은 특별하니까 다른 방침으로 좀 관리를 하자. 뭐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금 75개까지 되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다른 뭐 공기업이나 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그 바꿀 때가 됐습니다. 30년 동안 안 바뀌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이 바뀌어야만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고 그리고 책임도 지고 당연히 책임도 지고 그리고 뭐 환경이나 뭐 전망 같은 것들도 좀 볼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현재 대학원이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산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서 배출한 박사 학위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대로 보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이공계 이탈을 막는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신성우 기자, 박사 학위자들이 졸업 이후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충분한 편인가요? 어떤가요? 예, 작년을 기준으로 국내 대학원 박사학위 졸업자가 1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예, 누적으로 치면 30만 명으로 처음으로 이제 돌파를 네. 했다고 하는데요. 그 해외 박사학위까지 이제 포함을 하면 훨씬 더 많겠죠. 그렇게 박사학위자들이 많다 보니까 역시 양질의 일자리를 경쟁이 치열해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뭐 찾기가 쉬운 일은 아니겠죠. 박사학위를 가져도 일자리를 찾기가 좀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이중 신분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이제 학생이면서 연구원 신분이거든요. 이중 신분인데 그에 따른 고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대학원생들이 연구 환경도 그렇고요. 기본적인 근로 조건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요. 전승민 작가. 예, 저희 사람을 호모사피엔스라고 하죠. 호모사피엔스가 두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인간이고요. 하나는 대학원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대학원생분들 하시는 얘기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못 받고 있다. 이런 농담들을 많이들 하세요. 실제로 이제 2019년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전국 이공계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보면은 61%가 생활비가 충족이 안 된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충분하다는 답변은 8%고 뭐 어느 정도 충분하다 하는 사람은 30% 정도. 그래서 뭐 대부분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공계 위기하고 관계가 있냐? 사실 의사들도 인턴 때 힘들지 않냐? 인턴 레지던트 때 박봉이 고생한다. 잠도 못 자고. 근데 그분들은 이제 사실 생활에 불편을 겪을 정도의 연봉은 아닌데다가 또 이제 전문직으로서 이제 의사 면허를 쥐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언제든지 그만두면 비싼 월급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입장에서 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공계 박사학위 분들은 지금 박사학위를 못 따고 그만두면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시죠, 여러분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직접 비교가 굉장히 힘들고 교수님들 시키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교수님이 직접 체크 하나하나 받고 모든 연구 과제를 다 일일이 교수님 한 분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탈도 많아지고 이런 거 이해가 갑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 같은 것도 좀 충분히 가만히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 가만히 좀 적은 상태에서 그냥 이공계 대우가 부족하다. 뭐 이런 말로만 그냥 치부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긴 합니다. 예. 말씀 중에 이제 이탈 얘기를 하셨는데 네. 해외로도 유출되는 인력도 꽤 된다고 합니다. 사실 우수한 인재들이 능력을 인정받아서 뭐 세계로 진출하는 거 물론 반가운 일인데요. 문제는 국내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전시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실까요? 기초의과학연구센터 지원사업이라든가 이공분야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의 대상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그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런 환경이 될 것인가. 우리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항상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양면이 존재하는 게 당연한데 나쁜 면만이 부각이 되면은 정말 그건 힘듭니다. 근데 또 다른 면도 분명히 있는데 그 양쪽을 다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겨지는데 거기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봐 나가는 것이 세상을 바꿔 나가는 길이 아닌가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학계의 전반적인 연구 환경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얘기가 창의적인 인재들이 설 자리가 부족하다. 또 연구 문화나 환경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심영호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얘기에 동의하시나요? 그 창의적인 인재들을 육성하는 문제는 사실은 뭐 일부러 키우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을 갖춰주고 어떤 전망을 가질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 급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선돼야 될 게. 가장 첫 번째가 학생연구원, 대학원생 문제죠. 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학생 관계를 이 사업 책임자 참여연구원 관계로 확대하거나 아니면 사생활까지 확대하는 거예요.
대학원생들은 왜 노동상권 보장되지 않습니까?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면 참여 연구자 수 더 있는데 인건비도 책정되어 있고 연구수당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노동상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박사과정하고 이렇게 올렸다고 하지만 그 100%로 가정한 거예요. 참여율 조정 가능합니다. 100% 절대 안 줍니다. 뭐 한 30% 주면은 반으로 30%로 깎이는 거죠. 신진 연구자들을 키우는 시스템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대학들이 1990년대 말부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관리 시스템이 지금 대학에 갖춰지지 않고 있어요. 산학협력단 가지고 관리 못합니다. 적어도 출연료 정도는 되는 연구관리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다. 대학원생이나 학생연구원에 대한 어떤 그 젊은 연구자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과학기술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그다음 정당한 대가를 못 받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성 연구자들입니다. 여성 연구자들이 출산이나 육아를 하게 되면 경력 단절이 발생합니다. 네. 프로젝트에 속해 있다가 빠져나오면 다음에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연구과제들은 보통 기간을 가지고 진행되니까. 그래서 뭐 해외 전문가들도 그렇고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은 여성 인력, 여성 연구자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냐. 물론 방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들은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잘 되면 남성들조차도 평생 임금이나 평생 노동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도 있어요. 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마지막인데 저희가 현장에서 봤을 때 이 정년 때까지 그리고 정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연구자로서 자기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자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리고 우대받게 할 거냐. 저희가 이제 해외 업체나 아니면 연구원들하고 하다 보면 백발이 성성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코딩하고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얼마나 멋진지 보라 그러고 같이 협업하고 그다음에 시험도 같이 하고 그런단 말이죠. 배울 것도 많아요. 거기 노하우가 다 들어있으니까. 왜 우리는 그게 안 되냐. 연구과제에 예산을 따오거나 하는 데 있어서 연구기획이나 하는 게 성과평가가 오히려 관료들이나 예산을 뿌리는 사람들과의 뭐 후견관계, 뭐 인맥관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연구기획이나 성과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게 된다 그러고 그다음에 요새 또 작년에 연구산업진흥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연구자들이 훨씬 더 연구자로서 자기 활동을 더 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기도 하죠. 근데 아직 미진한 겁니다. 예.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펀딩 에이전시들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인 것도 있고 이것도 또 변화가 많이 필요하죠. 예. 그래도 이런 것들 세 가지가 좀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 C에서는 이공계 이탈로 인한 과학 인재 양성 위기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도 깊게 체감하고 있을 당사자 분들이죠. 이공계 대학생, 대학원생들 우리 객석에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이라든지 어려운 점 어떤 게 있는지 좀 직접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떤 의견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작가 대학원 재학 중인 최태훈이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들으면서 공감이 많이 됐던 게 아무래도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전문 직종들처럼 어떤 자격증이 나오거나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졸업 이후에 어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건전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은 대학생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이제 불확실한 미래,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 진로가 불투명해서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해줬고요. 저 두 번째 학생 또 의견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에 재학 중인 학사과정 김채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이제 연구 관련된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요즘 이공계열 저희 동기나 선배분들을 보면 연구직보다 창업 쪽을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투자 유치 프로그램이나 그런 마케팅 관련된 교육 같은 거를 이공계 학생들이 받기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혹시 마련된 것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논의해볼 주제가 바로 이 창업이거든요.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벤처나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큰 성과를 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서구 기자, 우리도 이런 환경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예, 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뭐 빌 게이츠라든지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굉장히 성공한 창업가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현실에서 이게 얼마나 가능할지는 좀 우리가 또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지원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뭐 세상에서 빛을 보고 또 소멸하기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스타트업도 스타트업이지만 스케일업까지 이제 쭉 연계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좀 구축이 돼야 되지 않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제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이제 많이 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생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5%밖에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스타트업 창업이 몇 개 됐다 이런 정도의 그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지금까지 왔던 그 생존에 있는 그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스케일업으로 좀 우리가 좀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그 고민을 좀 이미 시작했어야 되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시작하는데 뭐 몇 개를 이제 출발을 하느냐의 의미를 두기보다 창업 이후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수민 작가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예, 가끔 이제 냉혹한 경제 사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경제에서 냉혹하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사업 시작한 건데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사업자가 해야 될 생각이고요. 과학기술계에서 과학기술자들의 창업을 권장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말은 조금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자들의 창업을 유도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가진 과학기술력을 세상에 끌어내서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권장을 하려면 그분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이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창업한 기업이 173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많지가 않죠. 너무 적어요. 근데 그 중에 45개사가 영업 적자고요. 62개사는 매출액이 0원이었습니다. 성적표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말로는 창업을 독려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냥 나 그냥 연구소에서 그냥 아니면 뭐 기업에서 월급을 받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게 낫지, 창업을 해서 내가 개척을 하면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주기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알아서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라라고 하면 위험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 상황에서 미래는 스스로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공정하지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투자 단계에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주고, 사실 실제로 기술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해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 분들하고 다르게 개발을 해서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흑자전환에 시간이 당연히 걸리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투자 단계에서 고려해줄 필요가 있고 그런 시스템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다른 창업과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자, 젊은 이공계 인재들이 뭐 벤처라든지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부딪히고 도전하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이 또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덕 연구개발 특구가 있는 대전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스타트업 육성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그 벤처 캐피탈이요, 3분의 1을 거의 2분의 1 가까운 돈을 대전에다가 투자했습니다. 지역에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에트리 홀딩스도 있고 그런데 그 기업들이 주로 찾는 기업들은 딥테크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는 뜻이죠. 서울 쪽에 있는 그러한 기업들은 대다수가 소프트웨어 중심입니다. 무슨 앱을 만들어서 뭐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상대적으로 대덕 같은 경우에는 딥테크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그 기업들에 대한 투자 또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이랑은 많이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최근에 루니디시라는 회사가 AI로 해서 상장을 했는데, 그 회사도 대덕에 있어, 그 대전에서 카이스트 출신으로서 대전에서 있다가 결국 서울 가가지고 그 창업에, 그러니까 IPO에 성공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대전이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전만이 갖고 있는 창업 생태계가 있어가지고 이 지역이 그나마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어떤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에 있어가지고 로봇 기업 대표를 한 명 만났습니다. 이분은 앞으로 지금까지도 한 7년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 2, 3년 내에 또 큰 변화가 올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그러는데 자기는 대전이 아니었으면 창업이 힘들었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이유를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본인 회사에는 카이스트 출신이 한 3, 4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복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을 충분히 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카이스트 학생들은 특히 돈만을 바라보고 일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취감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네. 그 성취감에 맞게 근무 환경을 조성을 하고 같이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는 많은 진척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그 대전이 갖고 있는 아직은 수도권에 비해서 열악한 점은 또 있지만 또 다른 지역이 없는 그러한 장점들을 갖고 있으면서 대전에서의 스타트업들이 나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말씀하셨지만은 딥테크 기업들한테는 장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스타트업들한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을 펀드를 마련할 수 있을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계속 강구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대전 시민들이 분명히 여기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지 일반인들은 투자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 장치 이걸 좀 마련해보자. 그런 고민들을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덕특구에서 나온 어떤 연구 결과물들을 가지고 창업과 연계를 해서 또 대학, 기업들, 또 시민들까지 참여를 해서 사회적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좀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학기술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 과학 인재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 시간 이공계 인재들의 이탈 현상으로 인한 과학 인력 양성 위기,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출범 50년을 앞두고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이공계 인재들의 이탈을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대안 모델이 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으로 마련한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사가 8,000명 정도 나오는데 대학하고 출연연의 일자리는 1,000개밖에 안 되거든요. 최근 4년 동안 이 특구 출연연을 떠나는 우리 연구 인력이 54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